엄마, 요양원은 생각보다 좋대. 어차피 더 이상 혼자 사는 건 힘들잖아. 뭐라고? 예약했다고 했잖아, 이번 주 토요일.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해야지. 예약, 요양원, 토요일.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서로 충돌하며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혼자 듣지 말아야 할 비밀을 엿들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온다더니 빨리 오셨네.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화에서의 말은 없던 일처럼 자연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예약해 놓은 사람이 맞기나 한 건지 그 표정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날씨 얘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딸아. 응, 엄마. 아까 누구랑 통화했어? 그제야 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억지로 미소를 끌어올렸습니다. 아, 그냥 보험 상담. 보험? 저는 그 거짓말이 너무 뻔해서 오히려 더 서늘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냄새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밥 공기에 밥을 퍼주며 말했다. 엄마, 요즘 무릎 더 아프지? 지난번에 가슴도 두근거린다고 했고.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혼자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할 만큼 아픈 것도 아니고. 딸은 살짝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건 이제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이 그때는 단순한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들은 통화 내용 때문에 그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 속뜻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니? 제가 결국 그 말을 꺼냈을 때 딸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아까 내가 한 말 들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 예약까지 해놓고.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바깥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반쯤 꺼진 창틀에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그림자처럼 벽에 비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딸에게 폐라도 끼쳤나? 아니면 딸이 나를 돌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몰래, 왜 예약까지?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저를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문을 열자 딸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 심장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정말 나쁜 데가 아니야.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거기 가야 할 사람은 나 말고 내 아버지였지.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잖아. 뭐가?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혼자 두면 안 됐던 사람이었다. 딸은 제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제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 엄마는 이제 뭐? 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렵잖아. 그 말 한마디가 제 귀에서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딸도 따라왔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나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그래서 나를 보내겠다고. 그게 아니라. 이미 예약했잖아. 제 목소리가 터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찢어질 듯한 긴장으로 꽉 찼습니다.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세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흔들리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부터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 치워야 할 문제가 돼버렸던 걸까? 그리고 그날 오후, 딸은 대화를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양원은 이번 주 토요일에 직접 가서 같이 보고 결정하자. 지금 상태로는 엄마가 위험해 보이니까. 위험해? 저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제 미래를 요양원이라고 정해놓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낯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집 밖에 잠깐 나가 바람을 쐬고 돌아오려 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딸 방 앞으로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딸의 낮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어머니께는 제가 설득할게요. 순간 제 온몸의 혈액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진행, 설득. 저는 더 이상 문틈에 귀를 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이 제게 한 말, 그 모든 말,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변명, 모두 이미 늦은 얘기였습니다. 딸은 이미 나를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방 앞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공기조차 편하게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존재가 이미 처리 대상이 된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두었지만 빛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딸의 노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쉬자. 우리 토요일에 같이 가보고 얘기하자. 응? 딸의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그 떨림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와서 얘기해. 나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힘들어서 나를 보내려고 한다고? 그녀는 제가 32년 전 딸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날을 기억하기라도 할까? 열이 펄펄 끓어오르던 채은이를 밤새 쓸어내리던 그 작은 손길을 기억하기나 할까? 사는 게 힘들어도 그 애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 마음을 그녀는 갖고 있지 않은 걸까? 노크는 잠시 이어지다 멈췄습니다. 문 밖에 선 그림자는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딸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침대에 누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연스럽게 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예약했지? 어디 아프면 말해야지. 요즘 자꾸 숨찬다며. 숨이 찼던 건 병 때문이 아니다. 내 말 때문이었다.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요양원 아니, 그냥 시설 같은 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 좀 정리해봤어.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됐어. 딸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딸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지만 설득하려 애썼지만 말로는 제 입장을 이해한다 했지만 그 어느 순간에서도 엄마, 내가 더 도울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양원, 오직 토요일, 오직 예약. 이미 정해진 일처럼. 그날 오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딸이 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혼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동네 골목에는 은행잎이 바닥을 노랗게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가? 딸 말처럼 내가 위험해 보이는 걸까? 아니면 딸이 힘들어져서 날 보내려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뒤편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바로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어디 아파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람 쐬러 나왔어. 그런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라고 애가 많이 걱정하던데.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가 들은 게 잘못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걱정 많이 하던 얼굴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미 동네에도 말하고 다닌 건가? 단지 알아보고 있다고? 아니면 보낼 거다라고? 그걸 확인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몸이 저릿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의자에 앉아 딸이 남겨놓은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차마 보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군데 요양원 브로슈어와 가격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계약 사전 안내서. 제 이름이 그 위에 쓰여 있었습니다. 입소 예정자 박순정. 보호자 김채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어두운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깊은 우물이 내 마음 안에 하나 생겨난 것처럼. 딸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바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적혀 있어? 딸은 입술을 말아 쥐듯 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상황을 좀 생각해봐. 엄마 혼자 사는 거 이제 위험하다고 했잖아. 나이도 있고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왜 내 모르게 왜 예약부터 했어? 딸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싫다고만 할 것 같아서, 말로는 절대 못 설득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먼저 해놔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설득이 아니라 배신이야. 제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딸의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억울함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엄마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우기지만 난 매번 전화 받을 때마다 불안해. 엄마가 집에서 넘어져 있을까봐, 쓰러져 있을까봐. 그런데 엄마는 내가 뭘 도와주면 다 간섭이라 하고 난 정말 벽이랑 얘기하는 기분이야. 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기대지도 않잖아. 근데 왜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해?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딸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사람이라서 버거울 때가 있어.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딸의 양 어깨가 힘없이 떨어져 보였고 그 모습은 참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표정이, 그래서 엄마를 보내겠다는 결론에 이어진다는 사실이 나를 더 깊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둔 채 손을 모으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전부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몸이 낡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혼자 사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내 손을 잡고 엄마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애는 내가 혼자 사는 걸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함을 해결하려 한 거였습니다. 가장 쉽고 손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그 손쉬운 방법의 끝이 요양원 예약이었다. 그리고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보고만 오자. 결정은 나중에 해도 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내쉬고는 차 열쇠를 챙겼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다 회색빛 같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 또한 답답했고 딸은 운전대만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앞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어떤 말도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딸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진짜 좋아. 간호사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먼저 내려.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같이. 내려서 먼저 보고 와. 난 조금만 있다 내려갈게.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차 안에 남았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벽, 인조잔디 깔린 벤치들. 겉보기에는 참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나를 이곳에 두고 가려 하는 딸의 뒷모습, 그것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딸이 요양원 직원에게 인사하고 꽁무니 서류처를 건네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미 결정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결정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한다. 그때 제 손이 아주 천천히 차 문 손잡이를 향했습니다.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부터 팔, 어깨, 가슴까지 얼음이 번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숨을 한번 깊게 골라내고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내딛는 순간 땅에서 느껴지는 기운조차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너무 조용했고 모서리마다 비현실적인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딸은 직원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순간 정말로 그 애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는 딸이 맞나? 내가 키웠던 그 아이가 맞나? 바닥이 발밑에서 멀어지는 듯한 어지러움 속에서도 저는 걸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발견하고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왜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불러.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하자 딸은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그냥 보고만 가자. 나도 부담스럽고 엄마도 불안하니까. 부담스럽다는 말 또 하네. 제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문이 막힌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사람이라니까. 나도 한계가 있고. 그래. 그게 문제야. 저는 팔을 빼며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말하는 한계라는 건 결국 나를 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한계잖아.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직된 입술, 흔들리는 동공, 그리고 뒤로 젖혀지는 어깨. 엄마 오해하고 있어. 목소리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난 버리려는 게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보내는 것처럼 느껴져.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귀찮다고? 응. 난 그래 보여.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를 귀찮아? 그럼 왜 내 뒤에서 예약을 해?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요양원 알아보는 사람이 돼 있어? 엄마, 그건 말하려다가. 왜 사전 계약서에 내 이름을 써놔? 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는 순간 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건 그래야 상담 예약이 잡히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마지막 말을 던졌을 때 딸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절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래. 제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한 거지. 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 몰래 했어. 그 인정 한마디가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찢어 놓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내부를 잠깐 둘러보시겠어요? 잠깐만요. 딸이 말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무섭다고. 엄마가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봐 나 그거 감당할 자신 없어. 그럼 도와줬어야지. 제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도와달라고 말할 시간도 안 줬잖아. 딸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도움받는 거 싫어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 깊숙이 꽂혔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딸에게 짐 되고 싶지 않아 도움을 스스로 거절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처리하듯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엄마는 내 엄마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엄마가 넘어졌다던 날 있잖아. 전화로 말한 그날 사실 그날 밤 내가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왔다. 진짜로.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부딪혀 멍이 들었던 날. 그때 딸에게 전화하면서 웃으며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아팠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멀어지다니. 엄마가 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 말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서서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채은아, 넌 나한테 항상 필요했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살겠다는 말만 했잖아. 어디 아프다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고. 내가 가서 도와주면 바쁘다고 돌려보내고. 나 엄마가 나를 귀찮아하는 줄 알았어. 그 말. 제가 던졌던 표현이 딸에게 그대로 박혀 있었던 말. 귀찮음. 이번엔 딸이 그 말을 품고 살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어. 그녀는 울며 입을 막았다. 엄마를 버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엄마가 나한테 기대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시설이라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 말은 부서져 버린 유리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은 날 버리려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포착하지 못했다. 나는 내 아픔을 숨겼고 딸은 자신의 두려움을 숨겼다. 둘 다 서로를 밀어낸 셈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을 너 몰래 정리할 권리는 없어. 딸은 얼굴을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인정할게. 잘못했어. 저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딸이 갑자기 제 두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갈래? 지금 여기서 그냥 돌아가고 싶어? 그 말,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딸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아주 작고 미약한 붙잡음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같이 돌아갈게. 예약도 취소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말해줘. 나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딸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걸,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묻기라도 하는 딸의 모습은 너무 오랜만이었다. 가슴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나 돌아가고 싶다.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와락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손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멀찍이 서 있던 요양원 직원의 표정이 뒤로 흐려졌습니다. 요양원 건물도 인조잔디도 벤치도 모두 배경으로 멀어졌습니다. 딸만이 보였습니다. 내 딸. 내가 포기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애도 마침내 나를 붙잡았다. 딸은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집에 가서 엄마 혼자 살지 않게 나도 노력할게. 저는 그제야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 안에 차갑고 무거웠던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함께 요양원 입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풍경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엉켜있던 감정들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빠져나올 때만 해도 가슴에 돌덩이처럼 눌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어디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건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 딸은 조용히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종이장 같았습니다. 나 진짜로 잘못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을 모두 모으면 작은 컵 하나는 채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몰래 요양원에 예약한 건 내가 겁이 나서 그랬어. 엄마랑 싸우는 게, 엄마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 그걸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나를 밀어낸다고 느꼈니? 제가 조심히 묻자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아플 때도 말 안 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다고만 하고 엄마가 나한테 기대고 싶지 않은 건가 싶었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줄도 모르는 채 던져왔던 말들과 행동들이 딸의 마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채은아, 나는 너한테 기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가 힘들까봐 그랬던 거야. 너에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딸의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 그 말은 날카롭게 진실을 찔렀습니다. 나는 딸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애썼으나 그 애는 그 애대로 엄마에게 다가갈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려다 서로를 상처낸 셈이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 딸은 먼저 부엌으로 갔고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틀 사이로 살짝 스며들며 방 안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냥 서로 힘든 거 숨기지 말자. 나는 엄마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뭘 도울지 알잖아. 그 말은 오래 기다려온 말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그 아이의 시간을 뺏을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그 애는 오히려 내가 기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 숨기지 않을게.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강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딸이 고개를 들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가슴이 아리도록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요양원을 선택하려 했던 이유,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불안,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얘기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던 이야기, 집에서 혼자 넘어졌을 때의 두려움, 심장이 갑자기 뛰어서 순간적으로 겁났던 날의 얘기까지. 딸은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은 아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매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러 제 상태를 물었고 제가 도움을 거절하면 억지로라도 손을 잡고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고 숨이 차면 쉬자고 했습니다. 딸이 예전처럼 일찍 가려 하면 이제는 괜찮다고 미소를 지으면서도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시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을 조금 고쳐볼까? 집을? 딸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회전식 손잡이, 낮은 계단, 그리고 작은 생활 보조기구들.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위험할 만한 것들 다 바꾸고 싶어. 엄마가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딸이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 집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딸은 그 말을 들은 뒤 정말 오랜만에 어린아이 같던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공사하는 날. 딸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서 작업자들과 이것저것 설명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살짝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씩 안전하게 바뀌어 갈 때 그애 또한 조금씩 안정된 얼굴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문턱은 낮춰놨어. 넘어질까봐. 여긴 손잡이 달았어. 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해놨고. 딸이 말할 때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작은 촛불을 켜는 것처럼 따뜻한 빛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가 끝나고 집을 둘러보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괜찮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응. 내 덕분에 그래. 딸의 눈이 바로 그 순간 환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소중해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이 되자 딸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정말 요양원 안 가도 돼.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를 완전히 드러내듯 묵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채은아. 딸이 제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마를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우리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두려움들이 서서히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조용히 거실에 앉아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설치된 손잡이들, 바뀐 조명, 미끄럼 방지 매트, 낮아진 문턱들. 이건 단순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나를 위해 다시 마음을 내어준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단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잊고 있었을 뿐.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집이 새로운 공기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서로 숨기지 말자.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것이다.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기대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은 때로 아프고 또 결국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사이죠. 오늘 사연이 떠올리게 한 얼굴이 있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